마음 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장통이라는 이름으로 삼키기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던 기억. 제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 지독한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분홍빛 세상이 단 한 번의 따귀질과 거친 밀침,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하얀 머리카락으로 산산조각 났던 그날,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밖에 흙냄새 섞인 비냄새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앞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만지지도 못한 채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도 윤기 난다며 제가 늘 자랑스러워했던 엄마의 은빛 머리카락은 바닥에 쏟아진 찬물에 엉망으로 젖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는 제가 출장에서 큰맘 먹고 사온 2000 도자기 세트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막 뛰쳐나온 악마처럼 서 있는 한 남자, 박준석. 지난 5년간 제 곁을 지켰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거칠게 오르락내리락 했고 충혈된 두 눈은 이글거렸습니다. 분노로 파랗게 솟아오른 힘줄이 드러난 주먹은 여전히 굳게 쥐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치에 쓰러진 여자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자신의 분노처럼 울부짖는 폭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봤어? 이게 바로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대가야. 그가 으르렁거렸지만 그 말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유일하게 평온. 아니, 희열에 찬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는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깨지지 않은 찻잔으로 유유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얇은 입술을 비틀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잘했다. 시어머니한테 감히 말대꾸하는 버르장머리를 아주 고쳐놔야지. 이 집엔 위아래도 모르는 것들은 발붙일 곳 없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침처럼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15분 전.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딸, 요즘 너무 말랐네라며 다정하게 웃고 계셨는데 모든 일은 2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준석 씨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지루한 사무직이 지긋지긋하다고 했습니다. 아주 전망 좋은 레스토랑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항상 지지하는 아내로서 저는 주저없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가 말한 액수는 결코 적지 않은 5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준석 씨의 사업 수완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미나야, 네가 아내인데 네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돕겠니? 부부는 일심동체야. 나중에 준석이가 성공하면 그 복 다 네가 받는 거란다. 저는 거의 넘어갈 뻔했습니다. 제 예금을 깨서 그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현금을 원하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 남겨주신 양평의 땅.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어머니가 노후에 작은 집을 짓고 살려던 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금을 주면 준석이가 금방 다 써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 땅의 명의를 이전해주면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할 거라면서요. 그래야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할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했지만 그 속에는 재산을 날로 빼앗으려는 뻔뻔한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제가 처분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비극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엄마는 걱정이 되어 시골에서 저를 보러 올라오셨습니다. 그저 시댁 식구들과 터놓고 이야기하며 당신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싶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최 여사는 입에 담지 못할 독한 말로 엄마를 모욕했습니다. 어디 시골뜨기가 와서 인색하게 구냐. 딸 자식 키워봤자 친정에다 재산 빼돌릴 궁리나 한다고요.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며 온화하셨던 엄마는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몇 마디 반박하셨습니다. 그러자 최 여사의 효자 아들 박준석이 자기 엄마를 지킨다며 거리낌 없이 손을 쓴 것입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는 절망 속에서 소리치며 엄마를 흔들었지만 엄마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하려 했지만 쇠처럼 단단한 손이 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준석 씨는 제 휴대폰을 방구석으로 던져 박살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 이 일을 키우겠다고? 그가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리며 제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혔습니다. 두피가 찢어질 듯 아팠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명심해. 오늘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여기 누워있는 건 이 늙은이 하나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그는 제 얼굴에 바싹 다가섰고 그의 숨결에서는 역한 분노의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내 엄마가 여기 와서 분란 일으킨 거 우리 엄마한테 머리 밟고 사죄해. 당장 무릎 꿇고 머리 밟고 사죄하라고? 무엇 때문에? 내 엄마의 재산을 지키려 한 것 때문에. 내 엄마가 의식불명이 될 때까지 맞은 것 때문에. 그의 비상식적이고 잔인한 행동은 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서울 정도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차가운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 제 눈물마저 얼려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그 눈은 이제 낯설고 악랄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니 그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도전적이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엄마, 힘없고 외롭게 쓰러져 있는 엄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5년 저는 스스로 감독하고 관객이 된 한편의 연극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꼭두각시 돈 나오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용 가치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부족해지자 그들은 주저없이 벨벳 커튼을 찢고 자신들의 혐오스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 입가에 처음으로 차갑고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무릎 꿇을게요. 제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석 씨는 제 변화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비웃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놓고는 자기 엄마 쪽으로 턱짓을 했습니다. 머리 3번 강하게 박아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원피스가 바닥에 파편에 스쳤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 제 눈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증오를 감춰주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떨리는 제 손은 조용히 2번째 휴대폰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투 주머니에 항상 숨겨두었던 준석 씨는 결코 알지 못하는 비밀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를 박으며 저는 그 안에 엄마를 향한 모든 고통과 굴욕, 그리고 사랑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제 손가락은 냉정할 만큼 정확하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남편의 행동과 아내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송된 하나의 문자 메시지. 과연 그것이 두 모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마음 쉼터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가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지금 제 마음을 찢는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긴 머리는 여전히 제 눈 속에서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을 감추는 커튼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이미 전송되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임 변호사님, 엄마가 맞고 쓰러지셨어요. 저희 집 주소는 엄마를 구해주세요. 임 변호사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가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아직 2번 남았잖아. 귀 먹었어? 최 여사의 조급하고 악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보듯 제가 굴욕당하는 장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의 피 냄새와 창밖의 축축한 비 냄새가 섞여 폐부로 밀려 들어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여 2번째로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5년간의 굴욕, 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모든 울분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제 손가락은 화면을 스쳐 제 유일한 신복이자 제 진짜 정체를 아는 김 비서에게 2번째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는 역시 짧았습니다. 플랜 B 가동. 박준석 이름으로 된 모든 보조카드, 계좌 즉시 동결시켜. 저는 이 문자를 받는 즉시 5분 안에 제가 준석 씨에게 아낌없이 제공했던 모든 자금줄이 완전히 끊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빈털털이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준석 씨의 시선이 제 등에 꽂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보다 항상 잘났다고 생각했던 아내를 짓밟는 권력감에 도취해 있겠지요. 그는 제가 방금 박은 2번의 머리가 그의 인생에 치명타를 날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마지막 것 빨리 끝내. 그래야 사람 불러서 저 골칫덩어리 치우지. 최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엄마를 골칫덩어리라고 부르는 비아냥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모든 증오와 경멸을 마지막 머리밟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바닥에 머리를 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모든 미련과 환상을 완전히 끝장내는 것이었습니다. 3번째 문자. 마지막 문자는 임 변호사님의 친한 친구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은행의 특별번호로 전송되었습니다. 박준석 명의 신용카드 및 계좌, 최근 2년 치거래, 내역 전부 요청. 보안 파일로 임 변호사님께 전송. 3번의 머리 밟기, 3개의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은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숙이고 있었지만 판세가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손을 짚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저 2 인간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그들은 공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엄마 곁에 무릎을 꿇고 이마에 젖어붙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야 해요. 어딜 가려고. 준석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 기이할 정도의 침착함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비켜. 저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리지 않았고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죄까지 추가되고 싶지 않으면.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공무집행? 무슨.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깝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구급차 사이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차의 급박하고 위험 있는 소리였습니다. 준석 씨와 최 여사의 의기양양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고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당황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준석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평생 그가 잊지 못할 미소일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고급 빌라의 현관문이 밖에서 누군가에 의해 거세게 두드려졌습니다. 빗소리를 압도할 만큼 요란하고 강력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두꺼운 나무문을 뚫고 났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준석 씨와 최 여사 모두 화들짝 놀라며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향해 떨리는 손가락질을 하며 입을 뻐끔거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석 씨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증오와 극심한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그토록 순종적이던 어린 양이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늑대로 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밖의 사람들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비싼 원목 문이 부서져 열렸습니다. 경찰 제복과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에는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강인한 인상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압도적인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준석 씨 모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달려와 엄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숙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 뒤로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엄마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준석 씨와 최 여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최 여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누가 당신들 멋대로 남의 집에 쳐들어오래? 여긴 사적인 공간이야. 법도 몰라?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폭행 및 상해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긴급 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최 여사는 입이 얼어붙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준석 씨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오해입니다. 그냥 오해예요. 이건 저희 집안일입니다. 장모님께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신 것뿐입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져? 임 변호사님이 일어서며 충혈된 눈으로 준석 씨를 쏘아봤습니다. 발을 헛디뎠는데 얼굴에 멍이 들고 입가에서 피가 흐른단 말인가? 의식불명인데도 우리가 애들인 줄 아나? 변호사님은 경찰관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서민아 씨의 법률 대리인 임철호 변호사입니다. 박준석 씨와 최 여사 씨를 제 의뢰인의 어머니인 오은숙 씨에 대한 상해 혐의로 정식 고발합니다. 즉시 현장 조서 작성 및 긴급 체포를 요청합니다. 엄마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따라가려 하자 임 변호사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나야, 너는 여기 남아. 병원 일은 내가 사람 붙여놨으니 걱정 말고. 네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야. 진술해야 한다. 저는 빗속으로 사라지는 구급차를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두 인간을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막강한 변호사의 등장으로 시댁 식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엄마는 과연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제 화려했던 거실은 이제 임시신문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향긋한 차 향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찬 공기로 대체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아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넉나간 창백한 얼굴로 가끔씩 몸을 부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준석 씨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두 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지도 임 변호사님의 칼날 같은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 박살난 제 휴대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닥에 엄마 핏자국까지.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조금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모든 사건의 전말을 침착하게 진술했습니다. 땅을 빼앗으려던 음모, 최 여사의 모욕적인 언사, 준석 씨의 폭행.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준석 씨의 얼굴이 조금씩 더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 여사는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익숙하게 봐왔던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해요, 경찰관 아저씨. 제가 언제 그 사람을 때렸다고 그래요. 자기가 미끄러져 넘어진 거라니까요. 우리 준석이는 그냥 엄마 걱정에 목소리가 좀 커졌을 뿐이에요. 이민아라는 애가 시어머니를 미워해서 우리 가족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연기는 정말 실감났습니다. 애절한 목소리,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 만약 제가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저 역시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임 변호사님은 쉬운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옅은 미소를 짓더니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찰관님들, 다행히도 오늘 가족 간의 대화가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변호사님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 여사의 모욕적인 말부터 준석 씨의 고함,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엄마의 고통스러운 비명까지 모든 것이 조용한 거실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지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입이 얼어붙어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임 변호사님은 그들 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증거의 증인 진술, 그리고 오은숙 씨의 상해 진단 결과까지 더하면 상해 혐의는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두 분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준비나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초동 진술을 받고 현장 조서를 작성한 후 경찰은 준석 씨와 최 여사를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끌려가기 전 준석 씨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처참할 정도의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야, 나 좀 구해줘.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을 구해주면 우리 엄마는 누가 구해주죠? 당신에게 낭비한 내 5년의 청춘은 누가 구해주나요? 집에 저와 임 변호사님만 남게 되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변호사님이 따뜻한 물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첫 번째 싸움은 우리가 이겼다. 변호사님, 우리 엄마는요? 엄마는 어떠세요? 제가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어. 최고의 의료진이 돌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네가 좀 쉬어야 해.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변호사님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대학병원 복도는 조용하고 썰렁했습니다. 저는 뛰다시피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가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변에는 복잡한 의료기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과장으로 보이는 콧수염을 기른 의사 선생님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그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상태가 꽤 심각하대 뇌진탕에 뇌출혈까지 응급수술로 혈종을 제거하셨다고 한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72시간 동안은 예후를 지켜봐야 한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변호사님의 말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안심할 수 없다고요. 우리 엄마의 목숨이 저 인간들의 탐욕과 악랄함 때문에 풍전등화 신세가 되었다고요. 저는 변호사님 어깨에 기대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배신당한 고통보다 훨씬 컸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제 어떡해요? 진정해. 넌 강해져야 해. 지금 엄마한테는 네가 필요해.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믿어야 한다. 그때 간호사 한 분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임 변호사님. 서민아 씨 보호자시죠? 박준석 씨와 최 여사 씨 가족들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며 보호자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증오의 불길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댁 식구들이 한 무리로 몰려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병원에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와 변호사님을 보자 그들은 즉시 몰려들었습니다. 준석 씨의 누나로 보이는 여자가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서민아, 너도 적당히 해. 네가 내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경찰서에 집어넣고도 성이 안 차. 당장 고소 취하해. 맞아. 부부싸움은 칼로물백이라는데 누가 이렇게 집안 망신을 시켜. 온 집안이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셈이야? 다른 남자가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안부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집안을 망친 불효막심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소를 취하길 원하신다고요? 좋아요. 제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해서 소란스럽던 무리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기 중환자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우리 엄마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기나 하세요. 만약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맹세컨대 박준석과 최 여사를 감옥에 보내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어요. 제 눈빛과 말은 그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엄마를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시댁 전체가 저에게 등을 돌린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위협이 저를 흔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병원 로비에서의 대치는 시댁 식구들의 분노에 찬 후퇴로 끝났습니다. 제 단호한 말과 타협 없는 눈빛, 그리고 병원 보안팀의 개입은 그들에게 오늘의 서민아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순하고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저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더 교활한 음모와 수법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중환자실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아까의 강인함은 모두 소진된 듯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기 의자에 주저앉아 굳게 닫힌 엄마의 병실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걱정과 무력감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옆에 앉아 제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가시를 세워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하지만 변호사님, 너무 무서워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잘못될까봐 무서워요. 그들과 혼자 맞서야 하는 것도 무서워요. 혼자가 아니야.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곁엔 내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정의가 있어. 그리고 내 어머니, 그분은 강한 분이시다. 쉽게 쓰러지지 않으실 거야. 지금 네가 할 일은 스스로 굳건히 서는 거야. 변호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누가 엄마를 돌보고 누가 엄마를 위해 정의를 되찾아주겠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모든 두려움을 억눌렀습니다. 슬픔을 행동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이미 굳건해져 있었습니다. 반격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사님이 믿음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으냐? 돈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탐내는 것이고 그들을 상대로 제가 사용할 첫 번째 무기가 될 겁니다. 그날 밤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저와 임 변호사님은 첫 번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신복인 김 비서의 지원과 변호사님의 법률적 조언으로 조용하지만 강력한 금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순간 보냈던 두 번째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플랜 B 가동. 박준석 이름으로 된 모든 보조카드 계좌 즉시 동결시켜. 그 명령은 김 비서에 의해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룻밤의 조사를 받고 풀려난 준석 씨와 최 여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이나 병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ATM기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익숙한 플래티넘 카드를 기계에 넣었을 때 화면에는 거래 불가, 정지된 카드입니다. 라는 차가운 문구만 떴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몇 번이나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매달 제가 생활비로 큰돈을 입금해주던 부부 공동 계좌는 이제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공포에 찬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서민아, 계좌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풀어. 죽고 싶어? 저는 읽기만 하고 조용히 모든 내용을 임 변호사님께 증거로 전달했습니다. 준석 씨의 악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저 몰래 졌던 도박 빚의 상환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화와 문자로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서 돈을 얻지 못한 준석 씨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저희 집에서 벌어진 추문 이후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저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믿었기에 저는 제가 직접 설립한 건축 디자인 회사 미나 건축 디자인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시만 내리고 모든 실무는 직원들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는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주부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 회사 본사에서 각 부서장들과의 미팅을 잡았습니다. 제가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려 묶고 나타나자 모든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소박하고 온화한 사장님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창업 초기부터 함께해온 핵심 인력들 앞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회사의 모든 운영을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동면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미나 건축 디자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저의 복귀는 회사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단호한 정신으로 일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은 준석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헬쑥한 얼굴에 헝클어진 옷차림으로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제 사무실로 쳐들어와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회사의 절반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려 했지만 그는 안내 데스크에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저를 위해 특별히 고용한 전문 보안팀이 그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건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행인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건물의 차가운 유리문뿐이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모습은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임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내 세 번째 문자의 결과물이다. 변호사님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2년간의 준석 씨의 모든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제 눈앞에서 춤추는 숫자들은 그가 도박빚을 졌다는 사실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개인적인 지출 외에 결코 적지 않은 고정 금액이 이채영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명품 가방, 고가의 보석, 5성급 리조트로의 여행 등 사치품 결제 영수증이 줄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그에게 발급해준 보조 신용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저는 힘들게 일하며 한 푼 두 푼 아꼈는데 그는 제 피땀 어린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배신은 칼 한 자루가 아니라 수천 개의 칼날이 동시에 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병원에 계신 엄마의 육체적 고통과 지금 제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 모든 것이 같은 가족에 의해 야기되었습니다. 피의 빚, 사랑의 빚, 돈의 빚. 저는 손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 푼도 빠짐없이 모든 빚을 갚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채영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여자는 제가 예감하는 더 큰 음모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빽빽한 숫자로 가득 찬 거래 내역서를 손에 든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채영이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지난 2년 동안 제 결혼 생활과 함께 존재해온 보이지 않는 유령과 같았습니다. 감정적인 배신감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뻔뻔하게 재산을 이용당했다는 분노가 더해졌습니다. 저는 밤낮을 잊고 일하며 건강과 젊음을 희생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피와 땀이 서린 그 돈으로 애인을 부양하고 저 자신조차 감히 사지 못했던 사치품을 그녀에게 사주었습니다. 잔인할 정도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의 불빛이 화려하게 켜졌지만 제 눈에는 잿빛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받는 애인 역할 외에 준석 씨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 우리 엄마에게까지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변호사님, 부탁드릴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임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평정을 찾았지만 그 속의 냉정함은 듣는 사람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채영이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신상, 가족, 직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준석과의 진짜 관계예요. 알겠다. 넌 어머니 걱정이나 해. 이 일은 나한테 맡겨라. 수학이 넘어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보증수표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바쁨으로 마음의 고통과 공허함을 잊고 싶었습니다. 저의 복귀는 미나 건축 디자인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연이어 계약되었고 제 디자인은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엌 한 구석에 맴도는 주부가 아닌 재능 있는 건축가로서의 제자리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엄마의 상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위독한 고비를 넘기고 일반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혼수 상태였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되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저는 병원으로 가 엄마의 침대 곁에 앉아 마른 손을 잡고 일에 대해 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들을 수 있다고 제 말이 엄마가 빨리 깨어나는데 가장 좋은 약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시댁 식구들은 잠잠해진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저의 선제 공격 이후 대책을 찾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침묵이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일시적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어느 날 오후 임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미나야, 결과가 나왔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지금 어디냐? 내가 그리로 갈까?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오셔서 갈색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열어보라는 눈짓만 하셨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진을 들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증명사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도도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채영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처음 정보들은 그리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25세, 경제학과 졸업, 현재 작은 부동산 회사의 마케팅 팀장. 하지만 가족 정보란을 읽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강민, 황민건설 대표. 황민건설, 끔찍할 정도로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습니다. 약 3년 전, 채영 씨 부녀의 회사는 제 회사미나 건축 디자인이 주관하는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매우 부실했고, 부실 공사와 비리에 대한 악평이 자자해서 제가 단호하게 탈락시켰습니다. 그 후 이강민 대표가 저를 몇 번 찾아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거액의 뒷돈을 제안했지만 제가 단칼에 거절했던 것이 똑똑히 기억납니다. 그는 분한 표정과 함께 아직 젊어서 세상을 모르는군. 잘났다고 남에게 미움 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은근한 협박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사진들을 들었습니다. 준석 씨와 이 대표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준석 씨와 채영 씨가 마치 함께 사업을 일구는 커플처럼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혐오스러운 사진은 채영 씨 부녀가 준석 씨, 그리고 최 여사와 함께 화기애애한 가족 파티에서 건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채영 씨 부녀는 딸을 미끼로 준석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돈으로 그를 꼭두각시, 즉 자신들의 스파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저에게 복수하고 제 회사를 빼앗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석 씨는 탐욕과 무능한 자의 열등감 때문에 주저없이 아내를 팔아넘기고 적과 결탁하여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몰래 미나 건축 디자인의 내부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제 파트너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도박빚 역시 제 돈을 빼내기 위해 그들이 꾸민 연극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일어난 비극 역시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무너지게 만들고 회사를 헐값에 팔게 하려는 잔인한 계획.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열함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독사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찢어밟기 위해 기다리는 늑대 무리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변호사님, 제가 고개를 들어 변호사님을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은 돈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 전부를 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변호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한다. 미나야. 상해죄 고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쟁, 비즈니스 전쟁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방어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공격할 것입니다. 저는 이 씨 부녀와 배신자 박준석이 평생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먹잇감. 이제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싸울 때였습니다. 채영 씨 부녀와 준석 씨의 음모에 대한 진실은 마치 강력한 독약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 강하고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은 강철 같은 투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피땀 흘려 일군 정신적 자식인 미나 건축 디자인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악마 같은 연합을 이기기 위해 혼자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재능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진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헤쳐온 핵심 인력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준석 씨의 배신, 황민건설의 음모, 그리고 엄마의 위독한 상태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나 건축 디자인은 지금 생사가 걸린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저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고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한마음 한뜻의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의 큰형님 격인 디자인팀 민 부장님이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뭘 하면 됩니까? 그 개자식들이 감히 대표님과 우리 회사를 건드렸으니 절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일어나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표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사람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가 쌓아온 정과 유대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상세한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와 제 팀이 비즈니스 전쟁을 위해 밤낮으로 준비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석 씨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공격적이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우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은 퀭하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광경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웃들이 이미 옹성거리며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저 인간이 뭘 하는 거지? 또 다른 연극인가? 제 차를 보자 그는 즉시 기어와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미나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는 바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채영이, 그 여자 때문이야. 그 부녀가 나한테 덫을 놨어. 그들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하라고 시킨 거야. 난 널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 난 너 하나만 사랑해, 미나야. 그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애인에게 속아 넘어가 잘못을 저지른 남편이 이제 후회하며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 사정을 모르는 이웃들은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나서서 충고까지 했습니다. 서민아 씨, 뉘우치는 사람은 용서해주는 법이라잖아요. 남편이 저렇게 뉘우치는데 기회를 한번 줘야죠. 저는 그를 보며 극도의 경멸감만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아직도 옛날처럼 저런 악어의 눈물에 쉽게 마음이 약해지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려 쌀쌀맞게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밖에서 그가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소리는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계속 무릎을 꿇고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우리 둘의 옛 추억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후회하는지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 커튼을 쳤지만 그의 끈질기고 섬뜩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웃들의 여론과 여자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요? 설마 그와 채영 씨 부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걸까요? 바로 그때 임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미나야, 방금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매우 즐거워 보였습니다. 최근 황민건설의 프로젝트 몇 개가 법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시청 건축과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단다.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군. 그리고 이 일의 배우는 우리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구죠? 나도 지금 사람 시켜서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어. 아마 그 악마들의 연합에 분열이 생긴 것 같구나. 박준석이 지금 네게 와서 저러고 있는 건 아마 배가 가라앉는 걸 보고 채영 씨 부녀에게 쫓겨났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님의 정보는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준석 씨는 후회해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용 가치가 다해서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구명줄처럼 저에게 매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연극이군. 하지만 이제 내가 이 연극에 몇 가지 예상치 못한 반전을 추가해 줄 때가 됐지. 다음 날 아침 준석 씨가 밤새 비를 맞아 거의 탈진했을 때 저는 사람을 시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제가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생강차가 아니라 저와 임 변호사님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였습니다. 앉아요. 제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죠. 준석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저와 변호사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미나야, 나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연기 아주 훌륭했지만 난 더 이상 순진한 관객이 아니에요. 당신이 여기 돌아온 건 후회해서가 아니라 이강민 부녀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준석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요. 박준석 씨. 제가 서류 뭉치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그 부녀의 음모에 대해 아는 모든 것, 황민건설의 불법 행위까지 전부 털어놔요. 우리에게 협조하면 범죄 제보자로서 법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극은 끝났고 이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배신자가 쉽게 협조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절망 속에서 또 다른 음모를 숨기고 있을까요? 범죄 제보자가 되어 선처의 기회를 얻거나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이씨 부녀와 함께 침몰할 것인가. 박준석은 결정을 내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고 이기적인 그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우선 자기 자신을 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할게. 전부 다 말할게.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미나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 저는 그를 보며 일말의 희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극도의 경멸감뿐이었습니다. 아내를 쉽게 팔아넘기는 남자는 동료도 쉽게 팔아넘길 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을 살려주는 게 아니야. 임 변호사님이 감정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구하는 거지. 24시간 주겠어. 아는 모든 것을 상세한 진술서로 작성해. 모든 음모, 모든 거래, 모든 증거까지. 숨기지 마. 우린 확인할 방법이 있으니까. 순순히 협조하면 고려해 보겠지만 딴 생각을 한다면 그 결과는 잘 알겠지. 준석 씨는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별도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마치 반성문을 쓰는 죄 많은 학생처럼 고개를 숙이고 글을 썼습니다. 그동안 저와 임 변호사님은 이채영이라는 인물에 대한 분석을 심화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이강민 대표가 사용한 주요 무기였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여자를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내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변호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채영은 아주 똑똑하고 야심 있는 여자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실력으로 성공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지. 대신 미모와 교활함을 이용해 부유하고 지위 있는 남자들에게 접근했어. 변호사님이 긴 이름 목록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 명단이야. 대부분 성공한 사업가들이지. 그리고 공통점은 관계가 끝난 후 그들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업에 손해를 보거나 곤경에 처했다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석 씨가 그녀의 첫 번째 먹잇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혼자 행동하지 않아 변호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뒤에는 항상 아버지 이강민이 있었지. 그는 딸을 미인계로 이용해 경쟁사들의 비밀 정보를 빼내고 그들을 무너뜨렸던 거야. 박준석은 그들의 장기판에서 가장 불운하고 멍청한 졸에 불과했던 거지. 그럼 왜 저를 노렸을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3년 전 네가 그들의 프로젝트를 거절했기 때문이야. 변호사님이 단언했습니다. 이강민처럼 오만하고 부정한 사업가에게 그것은 단순히 이익을 놓친 것뿐만 아니라 굴욕이었던 거지. 그는 원한을 품고 복수할 기회를 기다렸던 거야. 그리고 불만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박준석은 완벽한 도구가 되었던 거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고 오싹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제가 공정한 경쟁만 있다고 생각했던 비즈니스 세계에 이렇게 더럽고 잔인한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도덕적 가치를 너무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채영 씨의 모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전의 모든 관계에서 이채영은 매우 신중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 하지만 박준석과의 관계에서는 좀 더 허술해 보인단 말이지. 대놓고 만나고 금융거래 증거도 많이 남겼어. 마치 이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거나. 다른 목적이요? 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박준석이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지나치게 자신했거나 아니면 변호사님이 말을 흐렸습니다. 박준석을 자기만의 더 큰 계획에 이용하고 있었거나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 계획 말이야. 여자의 직감이 변호사님의 두 번째 가설이 맞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채영 씨는 아버지 손에 놀아나는 순종적인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날카로우며 분명 자신만의 야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장기를 두고 있었고 준석 씨는 그저 희생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기는 대체 무엇일까? 채영 씨에 대한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고 위험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이채영이라는 이름의 이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석 씨의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삐뚤빼뚤하고 떨리는 글씨체, 수많은 수정 자국으로 가득한 10대 장짜리 자필 진술서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채영 씨 부녀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민하건축 디자인을 차지한 후 황민건설의 높은 자리를 약속했는지부터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제 돈을 빼내기 위해 어떻게 가짜 도박 빚을 만들었는지까지. 그는 심지어 채영 씨가 제게 큰 충격을 주어 회사를 운영할 정신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엄마에게 손을 쓰라고 부추겼다고 인정했습니다. 진술서를 손에 쥐고 저는 무한한 혐오감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중 작은 디테일 하나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준석 씨는 최근 채영 씨가 낯선 남자와 자주 비밀리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제주도의 한 프로젝트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캐묻자 채영 씨는 자기 개인적인 일이니 상관하지 말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프로젝트, 미스터리한 남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너무 모호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임 변호사님께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즉시 사람을 시켜 채영 씨의 최근 활동,
특히 그녀의 외부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채영 씨에 대한 조사는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전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경제범죄를 파헤치는 사건이 될 참이었습니다. 애인 행세를 하던 이채영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준석 씨의 진술서는 마치 음모와 속임수로 가득한 미궁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었고, 특히 채영 씨의 미스터리한 제주도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단서들을 드러냈습니다. 임 변호사님과 그의 팀이 그 방향으로 조사를 집중하는 동안 저는 제 연극을 계속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연극을. 저는 준석 씨가 제가 그를 구해주려 한다고 완전히 믿게 만들어 그가 기꺼이 제 손안의 꼭두각시가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람을 시켜 준석 씨를 빌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눈은 퀭했고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한 뒤 서재로 불렀습니다. 저는 커다란 나무 책상 뒤에 앉았고 맞은편에 그는 작고 가엾어 보였습니다. 당신 진술서 읽어봤어요. 제가 차갑지만 날카롭지 않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쓴 것 같지만 보증이 필요해요. 보증?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그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채영과의 관계를 계속하세요. 제 말에 그의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그녀에게 돌아가서 여전히 그녀에게 미쳐있는 연기를 계속하라고요. 그들의 계획에 계속 참여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내 눈과 귀가 되는 거예요. 그부녀의 모든 행동, 모든 대화를 저에게 보고해야 해요. 제주도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든 빼내야 하고요. 그는 당황하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 믿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5년 동안 나를 속여왔잖아요. 연기력은 나쁘지 않다고 믿어요.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었지만 쫓겨났다고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려 그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들이 당신에게 아직 이용 가치가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이게 당신이 실수를 만회할 유일한 기회예요. 박준석 씨, 잘해내면 재판에서 당신의 감형을 요청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과는 알겠죠. 이 진술서는 바로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겁니다. 제 제안은 준석 씨에게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그는 위험천만한 이중 스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운명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의 비겁한 본성상 그는 살아남을 희망이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준석 씨는 새로운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집을 떠나 채영 씨를 찾아가 버림받은 불쌍한 남자의 연극을 펼쳤습니다. 오만한 채영 씨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준석 씨가 매우 순종적이고 유용하게 굴자 점점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꼬리가 되어 잔심부름을 하고 운전기사 노릇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밤 준석 씨는 몰래 제게 상세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는 채영 씨의 통화 내용, 이강민 대표 부녀의 비밀 회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 역시 임 변호사님의 감시하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중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저와 미나 건축 디자인의 팀원들도 비즈니스 전쟁에서의 반격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석 씨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황민건설보다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노리던 파트너들에게 우연히 접근하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과거 프로젝트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우연히 언론에 흘렸습니다. 황민건설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은 줄줄이 취소되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민 대표가 수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 부녀가 위기에 허덕이는 동안 채영 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의 제주도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석 씨를 통해 우리는 그녀가 자주 만나는 미스터리한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출신의 사업가 데이비드 첸으로 부동산과 카지노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임 변호사님이 조사한 내용과 합쳐져 채영 씨의 진짜 계획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제주도 프로젝트는 평범한 부동산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장 카지노가 결합된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불법이며 규모가 매우 큰 활동이었습니다. 채영 씨와 데이비드 첸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돈 세탁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영은 단순히 야심 있는 애인이 아니라 진짜 경제사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 계획에서 그녀의 아버지 이 대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영 씨는 아버지를 몰래 속이고 황민건설의 명의와 자회사를 이용해 불법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로채 애인과 함께 해외로 도피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고 그 뒤에서 참새가 노리는 매우 잔인한 계략이었습니다. 이 아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교활하군. 우리가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임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애인뿐만 아니라 자기 친아버지까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그 참새가 사마귀를 잡게 놔두는 거지. 임 변호사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참새와 먹잇감을 모두 잡는 사냥꾼이 되는 거야. 박준석에게 어떻게든 그 프로젝트의 상세 계획서를 빼내오라고 해.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변호사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더 큰 덫이 놓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불륜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 전체를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채영 씨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한 사람만이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영 씨와 그녀의 돈 세탁 조직을 위한 덫이 조용히 놓이는 동안 이강민 부녀는 비즈니스 전쟁에서 우리에게 타격을 입은 후 가장 더럽고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을 이용해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저를 무너뜨리고 대중 앞에서 제 신뢰를 잃게 만들면 미나 건축 디자인도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일단의 기자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몰려들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서미나 대표님, 박준석 씨의 결혼 생활에 끼어든 제3자가 맞습니까? 시어머니를 해치워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왜 시어머니가 아프신 직후 남편의 모든 자금줄을 끊었습니까? 악의적인 질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오하니 벙벙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진실을 왜곡할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 불효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안팀이 저를 재빨리 엘리베이터로 호위했습니다. 사무실에 올라가서야 모든 일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가십성 신문의 일면과 소셜미디어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것은 최 여사와의 단독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제가 시댁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울면서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외도를 하다가 발각되자 죄를 덮기 위해 시어머니까지 해친 파렴치한 여자로 저를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매우 비극적이고 불쌍하게 꾸며져 대중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던 건축가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가짜 변호사와 짜고 일을 꾸몄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임 변호사님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제가 준석 씨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저와 제 애인이 꾸민 자작극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심판할 이야깃거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는 비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뻔뻔한 상간녀, 남편 뺏고 시어머니까지 해친 독사 같은 년 같은 악플들이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저를 찔렀습니다. 미나 건축 디자인의 파트너들은 걱정스러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중이던 몇몇 계약은 보류되었습니다. 이강민 부녀가 만들어낸 언론의 폭풍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미나야.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야. 임 변호사님이 제 사무실에서 맞은편에 앉아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폭풍 속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들은 네가 당황하고 방향을 잃고 실수하기를 바라고 있어. 우리가 격하게 반응할수록 그들은 더 신나서 우리를 비난할 거야.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제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제 명예, 우리 엄마의 명예, 그리고 변호사님의 명예까지 그들에게 짓밟히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격할 거야. 변호사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지상에서 말싸움하는 방식이 아니야. 우리는 진실로, 법으로 반격할 거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그렇게 할 거야. 변호사님은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모든 기사와 악플들을 수집하여 명예훼손죄로 상세한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준석 씨와 최 여사의 상해죄 사건 수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불은 물로 꺼야 하지만 이런 더러운 불은 홍수로 꺼야 한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조금 더 의기양양하게 놔두자.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그 와중에 저는 준석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희열과 승리감에 차 있었습니다. 어때, 서민아? 사회의 죄인이 된 기분이 즐거워? 내가 말했지. 나랑 장난치지 말라고. 이제 내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야.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회사를 나한테 넘기고 이 도시에서 꺼져. 그렇지 않으면 넌 명예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고 보죠, 박준석 씨. 누가 감옥에 가게 될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협박은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안의 증오의 불길을 더 거세게 타오르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겨야 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곁을 지켜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언론 전쟁은 바로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활함과 여론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진실과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진실이 이미 펼쳐진 더러운 미디어 네트워크를 이길 힘이 있을까요? 이강민 부녀와 준석 씨 가족이 만들어낸 언론의 폭풍은 계속해서 몰아쳤고 매일 더 정교하고 악랄하게 꾸며진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대판 마녀처럼 묘사했습니다. 미나 건축 디자인은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동요했고 오랜 파트너 몇몇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론, 일, 그리고 심지어 지인들로부터 사방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릴수록 제 의지는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임 변호사님을, 우리가 세운 계획을 믿었습니다. 때가 무르익었다.
폭풍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변호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자. 기자회견은 국내 유수의 언론사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닌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가벼운 화장을 한 얼굴에서는 자신감과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곁에는 임 변호사님과 든든한 변호인단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해명이나 하소연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 짧은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증거들이 스스로 말하게 할 것입니다. 제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로 상영된 영상은 바로 저희 집 내부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준석 씨와 최 여사가 엄마를 폭행하는 모든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석 씨의 고함,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바닥에 쓰러지는 엄마의 모습, 모든 것이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고 사실적이었습니다. 회견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놀라움에 찬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장모님이 미끄러져 넘어지신 방식입니다. 제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며느리가 시댁을 해친 이유입니다. 화면은 녹취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너 이 집 사람이 됐으면 내 말 들어야 해. 그 땅 내가 안 줘도 뺏을 거야. 최 여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재산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족 전체의 비밀회의 녹음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혼 얘기를 해야 해. 가장 중요한 건 그 펜트하우스야. 그들의 모든 음모와 더러운 계획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들이 제가 배신했다고 말하는 남편의 진짜 모습입니다. 화면에는 준석 씨와 채영 씨가 다정하게 함께 있는 사진들, 명품 쇼핑 영수증, 호화로운 여행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석 씨가 제 돈을 횡령하여 애인에게 썼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상세한 은행 거래 내역서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제 남편이 만나던 여자입니다. 채영 씨의 사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황민건설 대표 이강민 씨의 딸 이채영 씨입니다. 3년 전 저희 회사와의 협력을 거절당했던 바로 그 경쟁사죠.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회견장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단순한 애정 스캔들이 조직적인 경제 음모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상해 및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기소 명령이 오늘 아침 검찰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진짜 폭탄이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은 언론의 혼란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인단과 함께 보안팀의 호의를 받으며 떠났고 뒤에는 정보의 대지진을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여론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이제 저를 향하지 않고 준석 씨 가족과 이강민 부녀에게 쓰나미처럼 쏟아졌습니다. 황민건설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파트너들은 줄줄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강민 대표가 수년간 쌓아온 제국이 단 하루 만에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 여사와 준석 씨는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저의 반격은 눈부시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강민 부녀와 채영 씨는 그렇게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와 어둠 속에서 더 잔혹한 전쟁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의 기자회견은
준석 씨 가족과 채영 씨 부녀의 악마 연합을 완전히 파괴하는 연쇄 폭발의 도화선과 같았습니다. 여론의 폭풍과 법의 개입은 그들이 손쓸 틈도 없이 덮쳤습니다. 황민건설은 유망한 건설회사에서 순식간에 비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은행 대출은 동결되었습니다. 항상 자신만만하고 오만했던 이강민 대표는 이제 무너져가는 사업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은 그의 앞에서 굳게 닫힌 듯 했습니다. 누구도 경영진이 법적 문제와 도덕적 추문에 휩싸인 회사와 협력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의 애지중지하는 딸 채영 씨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스캔들의 압박과 수사기관의 소환은 그녀를 더 이상 침착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법이 아니라 그녀의 비밀애인 데이비드 첸의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사업가와의 모든 연락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이메일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녀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던 제주도 위장 카지노 프로젝트는 갑자기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녀가 힘들게 모은 모든 검은 돈, 아버지에게서 속인 돈과 이전의 범죄 수익을 포함한 모든 돈은 첸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공동계좌로 이체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애인에게 제대로 속은 것이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돈도 없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채영 씨의 잔인하고 이기적인 본성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회사의 생존에 관심이 없었고 걱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아버지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잃어버린 돈을 되찾고 탈출구를 찾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노린 대상은 바로 그녀가 이용하고 버렸던 박준석이었습니다. 채영 씨는 준석 씨가 제가 모든 자금줄을 끊은 후 임시로 머물고 있는 허름한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이 아니었고 광기와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박준석, 돈 어딨어? 서민아한테서 뺏어오기로 한 돈 어딨냐고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방으로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위기 속에서 허우적대던 준석 씨가 그녀를 쳐다보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네가 나한테 돈을 물을 자격이 있어? 너랑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해? 채영 씨는 분노에 차 준석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무능해서 그 여자 돈을 못 뺏어왔으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냐? 내 책임이야. 당장 가서 그 여자한테 무릎 꿇고 빌든 뭘 하든 해서 돈 가져와. 그들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음모 속의 동맹이 아니라 상처 입고 서로를 물어뜯는 두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며 그들은 함께 저질렀던 모든 비밀과 더러운 짓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들의 모든 대화는 임 변호사님의 사람이 며칠 전 준석 씨의 원룸에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녹음기에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더 극적인 대화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채영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강민 대표는 딸이 사는 고급 아파트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끔찍한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는 전쟁터처럼 어질러져 있었고 여행 가방, 옷,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채영 씨는 황급히 짐을 챙기고 있었고 마치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대표가 고함쳤습니다. 채영 씨는 깜짝 놀라 돌아섰고 아버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어떻게 여기에? 내가 여기 없었으면. 내 사랑스러운 딸이 늙은 아버지는 뒷수습이나 하라고 내버려 두고 도망치려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냐.
이 대표가 쓰라림과 실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주도 프로젝트는 또 뭐고 데이비드 채는 누구야? 사실대로 말해. 아버지에게 막다른 길로 몰린 채영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분노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사실은 이딴 삶, 이제 지긋지긋해요. 아빠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노릇도 지쳤다고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돈은 내 돈이에요. 아빠는 손댈 권리 없어요. 네가 감히. 이 대표는 분노로 몸을 떨며 딸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지만 채영 씨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나이가 많고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있던 이 대표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비틀거리다 넘어졌습니다. 그의 머리는 유리 테이블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고 즉시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채영 씨는 피웅덩이 속에 쓰러진 아버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공포가 스쳤지만 곧 잔인할 정도의 냉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를 잠시 쳐다보다가 계속해서 짐을 챙기고 쓰러진 아버지를 넘어 황급히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악마 연합의 붕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잔혹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하지만 과연 채영 씨는 도망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은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펼쳐놓은 법의 그물은 과연 모두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친아버지에게 보인 채영 씨의 잔인한 행동은 임 변호사님이 미리 쳐놓은 그물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여행 가방을 들고 황급히 아파트를 떠나자마자 변호사님의 사람이 즉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료팀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이강민 대표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동시에 채영 씨가 공항으로 도주 중이라는 정보가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채영 씨가 막 수속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들어가려 할 때 사복 차림의 경찰관 2명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이채영 씨,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채영 씨는 굳어버렸고 손에 든 항공권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관문에서 불법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중상에 이르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까지 추가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박준석은 채영 씨와의 몸싸움 이후 극심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채영 씨가 수많은 불법 행위를 자백한 말다툼 녹취록은 이미 우리 손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만간 경찰이 찾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떼를 쓰거나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마지막 심판을 받으러 온 사형수 같았습니다. 그는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빌라 거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전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야, 모든 게 끝났다는 거 알아. 그가 메마르고 영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죗값을 치르기 전에 너한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증오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눈에 그는 탐욕과 무지함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망친 불쌍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채영 씨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부녀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었다는 것부터 저처럼 너무나 잘나고 부유한 아내 곁에서 살면서 느꼈던 열등감에 대해 그는 질투했고 자격지심을 느꼈으며 바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를 채영 씨 부녀의 덫에 쉽게 빠지게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줄 수 없었던 것, 존중받는 느낌, 권력을 가진 남자가 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한테 많은 걸 약속했어, 미나야. 그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사장 자리, 회사 지분,
내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미래를. 그래서 난 눈이 멀었었어. 그것들만 가지면 너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미나 건축 디자인에 비밀 정보를 제공한 것부터 가짜 도박 빚을 꾸민 것, 그리고 우리 엄마의 땅을 빼앗으려던 계획까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채영 씨가 그 늙은이가 누워 있어야 서민아가 무너지고 조종하기 쉬워진다며 엄마에게 더 심하게 손을 쓰라고 부추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때 난 제정신이 아니었어, 미나야. 그가 흐느꼈습니다. 분노, 자격지심, 그리고 그 여자의 부추김에 이성을 잃었었어. 정말 장모님께 죄송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밟고 앙상한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뒤늦은 고백이 그가 저지른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지만 진실이라는 그림의 마지막 빈칸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주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다른 이들의 손에 노란한 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죄를 저지른 졸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속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그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채영 씨와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분명 데이비드 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에서의 돈 세탁 계획,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방법, 그리고 계획이 성공한 후 이강민 대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몰래 녹음했어. 준석 씨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오래전부터 의심하기 시작했거든. 나름의 퇴로를 준비해 둔 거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로 협박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이건 내 거야. 그는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죄는 내가 받을게. 그냥 부탁인데. 나중에 누가 묻거든 널 아주 많이 사랑했지만 너무 어리석었던 남편이 있었다고만 말해줘. 그는 떠났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웠고 외롭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의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고백과 이 녹음 파일은 이 모든 사건을 종결지을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싸움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정의는 마침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준석의 상세한 자백과 그가 제공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특히 채영 씨와 데이비드 첸의 돈 세탁 계획 녹취록 덕분에 수사기관은 사건을 확대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민사나 형사 사건이 아니었고 해외 요인이 얽힌 복잡하고 큰 경제 전문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모든 정보와 증거는 신속하고 비밀리에 처리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법의 그물이 펼쳐졌고 관련된 모든 이들을 일망타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된 이채영은 처음에는 매우 완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죄를 준석 씨와 데이비드 첸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죄를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그녀와 준석 씨의 말다툼, 녹취록, 그리고 특히 데이비드 첸과의 돈 세탁 계획 녹취록을 제시하자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우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채영 씨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며 전체 조직을 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 첸 및 다른 몇몇과 함께 위장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아버지의 회사를 돈 세탁 활동의 위장막으로 이용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복수와 미나 건축, 디자인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석 씨에게 접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강민 대표는 응급 처치 후 위기를 넘겼지만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과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딸의 음모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딸에게 배신당한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컸습니다.
그 역시 딸의 돈 세탁 계획은 몰랐지만 불공정 경쟁 행위와 명예훼손의 공범 역할로 기소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기자회견의 충격과 연이은 소환으로 정신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자백했고 예비 며느리마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정말로 병이 났습니다. 가벼운 뇌졸중으로 입원했고 입이 돌아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려던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오직 망신과 병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박준석은 모든 진술과 증거를 제공한 후 재판을 기다리며 구속되었습니다. 자백하고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형량이 감경될 수도 있었지만 그가 저지른 상해, 사기, 명예훼손 죄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의 자유로운 날들은 끝났습니다. 법의 그물이 서서히 닫히는 동안 저는 모든 시간을 병원에서 엄마 곁을 지키며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엄마에게 책을 읽어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엄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기뻐서 황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엄마의 눈이 서서히 떠졌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깨어났어. 드디어 엄마가 깨어났어. 기적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며칠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의 회복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정신적 위안이었고 앞으로의 날들을 마주할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안정되자 저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듣기만 하셨고 마른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너무 고생했구나.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건은 여론과 언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저와 제 가족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을 평온하게 마주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박준석은 앙상하게 말라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감히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채영 씨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지만 두려움은 그녀의 눈에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강민 대표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머리는 몇 달 만에 백발이 되었습니다. 재판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모든 죄악과 음모가 명확하고 상세하게 드러났습니다. 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든 변명은 무의미했습니다. 선고일,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련자들 외에도 수많은 기자들과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저는 피해자석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엄마와 임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엄마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직접 보고 싶다며 오셨습니다. 엄마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단호한 눈빛으로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준석은 너무 말라서 죄수복이 헐렁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감히 마주보지 못하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채영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수갑찬 두 손을 꽉 쥔 모습이 그녀의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강민은 휠체어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더 이상 세상사에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궐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엄숙한 얼굴을 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공간에 또렷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들의 각 죄목과 범죄 행위가 상세하게 분석되고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이채영은 조직적인 사기 및 돈 세탁 범죄의 주모자이자 상해 사건의 교사범으로서 그 결과가 특히 중대하므로 피고 이채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 안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인한 주모자에게 내려진 최고형이었습니다. 채영 씨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졌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피고 박준석은 상해, 사기,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일부 감경하여 피고 박준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15년, 인생의 3분의 1. 그것이 준석 씨가 배신과 비겁함, 그리고 어리석음의 대가로 치러야 할 값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늦고 의미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피고 이강민은 불공정 경쟁 및 명예훼손죄로 타 기업의 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 이강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휠체어에 앉은 이 대표가 눈을 떴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피고 최 여사는 상해죄 공범 및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최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의사봉이 땅하고 내려쳐졌습니다. 단호하고 강력한 소리가 모든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끌려나갔습니다. 제 자리 앞을 지나갈 때 준석 씨는 잠시 멈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애원이 아닌 텅 빈 공허함과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와 같은 고갯짓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모든 은원과 애증은 이 순간 정말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안도감에 찬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임 변호사님도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우리는 법정을 나와 밖에 눈부신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는 악의적인 질문이 아닌 축하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변호사님과 함께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저는 마침내 제 자신을 위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준석 씨의 이혼 재판은 그 후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의 형사 판결 덕분에 저는 재산 분할 없이 쉽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 회사,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마땅하게 제 것이 되었습니다. 재판 후 저와 엄마의 삶은 점차 평온한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고여있는 호수의 정적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 깊고 강인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엄마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인내하는 여성이 아니셨습니다. 더 밝고 활기차지셨습니다. 동네 노인정의 건강교실에 참여하고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엄마의 입가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미나 건축 디자인은 언론의 위기를 극복한 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제 신뢰도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파트너들은 제 재능을 존중하고 제 용기에 감탄하는 다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대형 계약들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회사는 규모를 확장하며 젊고 재능 있는 건축가들을 더 많이 채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나 건축 디자인을 재능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곳, 특히 여성 건축가들을 위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근무 환경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의 여학생, 건축학도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로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성도 자신의 능력으로 완전히 자립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사랑은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파탄난 결혼 생활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저에게 신중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저를 기다리는 친절하고 진실한 남자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저는 저 자신과 엄마를 위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곳곳을 여행하며 이전에는 꿈만 꾸던 땅들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꽃꽂이, 춤, 악기 연주를 배웠습니다. 우리 삶은 웃음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엄마와 함께 빌라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울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딸, 후회하니? 엄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뭐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믿었던 거, 5년의 청춘을 잃어버린 거. 엄마가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그 5년이 없었다면 전 아마 여전히 세상을 분홍빛 안경으로 보는 순진한 소녀였을 거예요. 바로 그 고통과 배신이 저를 성장하게 했고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것 덕분에 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됐고 가장 중요한 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주고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에 거칠어졌지만 항상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바라는 게 없어요. 제겐 엄마가 있고 일이 있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이 있어요. 전 모든 걸 가졌어요. 엄마는 행복에 젖어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다 컸구나. 멀리서 도시의 첫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며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는 정말로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의 저를 만든 일부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돌아왔습니다. 저 밖뿐만 아니라 제 영혼 속에도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눈부신 새벽이. 인생은 아직 길고 저는 제 인생 이야기의 가장 행복한 장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미나 씨의 여정이 끝을 맺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새벽이 진정으로 돌아온 결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닫으며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여러 감정이 남아있을 겁니다. 잔인함과 탐욕의 극치에 대한 분노, 거짓 속에서 청춘을 희생한 한 여성에 대한 안타까움,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인한 의지와 눈부신 재탄생에 대한 감탄이 클 것입니다. 미나 씨의 이야기는 비록 교육과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지만 우리 삶의 매우 현실적인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고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가슴 아픈 교훈은 아마도 믿음에 관한 것일 겁니다. 잘못된 곳에 둔 믿음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나 씨는 의심 없는 절대적인 믿음을 주었고 그 대가로 배신이라는 깊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에서든 사랑은 분별력과 함께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계산 없는 희생은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희생하고 이상한 징후들을 무시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성으로도 관찰하고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고 무엇이 이용이라는 껍데기로 포장된 연극인지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값진 교훈은 인간의 잔인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맞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미나 씨는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 번의 머리 밟기는 굴복이 아니라 지혜로운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세 발의 총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인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일어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울부짖거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대신 그녀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
즉 침착함과 증거를 선택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운명을 가를 문자, 메시지를 보낼 만큼 명석했고 모든 고통을 법이라는 장기판 위의 말로 바꾸며 단서를 수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당함에 직면했을 때 감정은 우리가 상처받았음을 알게 해주지만 이성과 철저한 준비만이 우리에게 정의를 되찾아줄 무기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인간적인 교훈은 진정한 가족애와 자존감의 가치일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미나 씨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애로운 어머니와 헌신적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진실한 관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버팀목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미나 씨는 무너져 운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일어서기를 선택했습니다. 단지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키고 가치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을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바꾸었고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모든 인물, 사건, 배경은 허구이며 오락적인 목적과 삶에 대한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창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미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이 우리를 가장 혹독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지만 그것에 맞서고 일어서는 방식을 선택할 권리는 항상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훈에 동의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처럼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쉼터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앞으로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